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니뇨와 라니냐 나머지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살짝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붙은 그런 플러스 알파 된 내용이었다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완전히 지구가 원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프린트 피시고, 혹시 프린트가 없는 학생은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 프린트를 올려줬으니까 그걸로 보면 됩니다. 프린트 53페이지에 있는 워커 순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이 난방진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난방진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워커 순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커라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어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엘니뇨와 라니냐 말고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류가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 여기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바다는 온도가 높아서 따뜻한 바다가 되고, 여기 동태평양 부근의 경우에는 차가운 바다가 형성되게 되죠. 자, 이 따뜻한 바다에 의해서 대기의 경우도 가열돼서 상승하는 저기압이 형성되고, 여기 동태평양은 차가운 바다에 의해서 냉각되어 가지고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평양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이러한 순환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워커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요, 서태평양은 공기가 따뜻한 해수로부터 열과 공기를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공기가 결국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공기가 하강하게 되어서요,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서방향의 거대한 순환이 형성되는데,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커 순환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평상시의 워커 순환에는 이러한 서태평양에서 지금 상승기류가 나타났었죠. 근데 반면에 지금 엘니뇨 시기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강기류에서 이러한 상태의 순환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의 경우는요, 즉 여기 있는 페루 부근의 경우는 평상시보다 바다의 경우가 엘니뇨 시기에는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기압의 경우가 그렇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서요,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태평양을 보면, 서태평양은 기압이 평상시보다 바다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감소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알 수 있다시피 스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압이 약간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고 해도 이 두 기압의 경우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고서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자, 그러면 라니냐 시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니냐 시기의 동태평양의 경우는 평상시보다도 더 차가워집니다, 바다가. 그러니 원래 높았던 기압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을 하니 평상시보다 더 잘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기압이 더 낮아져 강수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홍수라든가 이러한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볼 때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워커 순환의 모양을 보고선 어느 시기가 라니냐 시기고 엘니뇨 시기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가 평상시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는지를 보면 그리고 저기압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워커 순환까지 받고 새로운 내용인 난방진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이 워커 순환을 보면 어느 지역의 기압의 경우가 높아지면요, 어느 지역은 낮아지게 되고, 또 어느 지역의 경우가 비교적 낮아지게 되면 어느 지역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서로 기압의 경우가
동과 서의 경우가 정반대가 되는 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진동의 모습과 같다. 시소가 타듯이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 지금 이러한 그림을 보면요. 어느 부분이 저기압이 되면 고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되면 저기압이 되듯이 시소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반대의 상태다. 진동의 상태다 해서 그것을 난방진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기압 분포가 반대로 나타나는 상황을 난방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난방진동을 측정했던 그 기상학자가 바로 방금 얘기했었던 워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호주에 있는 다윈이라는 곳과 타히티라는 섬의 경우에 기압을 측정을 했더니 이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되고 난방진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약간 숫자,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난방진동 지수로서 우리가 그 내용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난방진동 지수라는 것은요, 이러한 두 동쪽과 서쪽의 기압 차이를 지수로서 나타낸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기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이 구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 있는 걸 쭉 보면요. 남태평양의 타히티의 해면 기압의 편차에다가 요런 다윈 지역의 해면 기압 편차를 빼가지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난방진동 지수래요. 이게 뭔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기 분모, 표준 편차는 빼놓고요. 분자만 한번 봅시다. 타히티의 해면 기압 편차라고 써져 있는데, 편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 이 엘니뇨 라니냐 하면서 많이 나올 텐데, 편차라는 것은요, 관측한 값에서 평균적인 값, 평년값을 뺀 값이 바로 편차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타히티에서의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에서 또 다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다윈 지방의 그런 기압 편차를 뺀 값이 난방진동 지수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빈 공간에다가 한번 지금부터 같이 스님하고 써보면서 한번 이 난방진동 지수를 같이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타히티 그리고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를 여기다 적어 볼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난방진동 지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엘니뇨 시기부터 보면요. 엘니뇨 시기에는 여러분들 타히티의 경우가 지금 다윈에 비해서 동쪽에 있죠. 동태평양이라고 보면 될 텐데,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이 기압이 평소보다 어떻게 됐었죠? 원래 동태평양은 기압의 경우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 반면에 평상시에 기압의 경우가 높은 지역이 타히티입니다. 그런데 엘니뇨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가 덜 가게 되니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요. 관측한 값의 경우가 작고요. 평년 값의 경우가 큽니다. 기압의 경우가 이러하죠. 그래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 엘니뇨 시기에 타히티의 해면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 음의 값을 띌 겁니다. 자, 이번에 다윈을 따져봅시다. 다윈의 경우에는 서태평양에 가깝죠. 서태평양은 평상시에는 원래는 기압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기압이 비교적 높아졌죠.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니 양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두 개의 기압 편차를 구했고, 그거 사이에 뺀 값이 난방진동 지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요것을 뺀 값이 난방진동 지수이니 음의 값이 난방진동 지수는 되겠죠.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자, 라니냐 한번 시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라니냐 시기에 타히티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기압의 경우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라니냐 시기에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 큰 값에서 큰 값을 빼니 플러스 값이 되겠죠. 다윈의 시기가 아니라 라니냐 시기의 다윈에서는요, 원래 기압의 경우가 평소에도 낮은데 더 낮아져요. 더 작은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 음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의 편차를 구해서 보면 플러스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핵심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난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 값이 되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냐면요. 요 난방진동 지수를 뭐랑 연결 짓느냐? 바로 무역풍의
세기랑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무역풍의 세기가 강한 때는 플러스 값을 띄어서 라니냐가 나타나고 무역풍의 세기가 약할 때에는 남방진동지수가 음의 값을 띄어서 엘니뇨가 나타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래에 있는 탐구활동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것은 연도에 따라서 남방진동지수를 이렇게 상대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0의 경우에 가까울수록 평형값에 가깝겠죠. 그리고 플러스에 있는 요 좀 큰 양의 값의 경우에는 무슨 식이겠어요? 무역풍의 경우가 센 식이인 라니냐가 되겠죠. 반면에 여기에 큰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무역풍이 약하니 엘니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구했으니 요거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남방진동지수는 엘니뇨의 시기에 큰 음의 값을 띠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큰 양의 값을 띱니다. 특히나 이런 남방진동지수는 무역풍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남방진동지수가 크면 무역풍의 경우가 강하고요. 연안용승은 무역풍이 강하게 일어나니 활발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을 할 때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요때 시기를 읽어보면 2020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라니냐가 강하게 나타났다, 라니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틀린 설명이죠. 라니냐가 나타났다 하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느 시기에 이런 식으로 어느 시기에 무엇이 나타냈는지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아래에 있는 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소는요, ENSO 해서 엔소라고 읽는데 줄임말입니다. 여기 줄임말을 풀이를 한 걸 보면 엘니뇨 사우선 오실레이션. 네, 선생님이 영어를 좀 잘 하지는 못하는데 엘니뇨와 사우선 오실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 엘니뇨는 엘니뇨고요. 요 사우스 오실레이션은 남방진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엔소는 엘니뇨와 남방진동을 합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엘니뇨 그리고 지금 바로 방금 배웠던 남방진동이 사실은 전혀 무관한 사실이 아닌 것을 느꼈잖아요. 네, 이거를 한창 공부했을 때 시기에는 엘니뇨를 공부했었던 연구소가 따로 있었고요. 엘니뇨와 라니냐를 공부했었던 연구소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남방진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경우가 서로 공부를 하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 둘의 경우가 연관되어 있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엔소라는 용어로 합쳐서 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수면의 온도 변동과 관련된 엘니뇨는 해양에서 발견된 그런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러한 남방진동은 기압 변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 대기와 해양의 경우가 결국에는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 엘니뇨와 라니냐 혹은 남방진동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합쳐서 엔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엔소라는 것은요 이러한 태평양 이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이러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초겨울의 최강 한파가 엘니뇨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과학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엘니뇨의 영향은요 멀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우리는 원격 상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도 연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라는 의미죠. 지금까지 우리가 남방진동, 그리고 워커순환, 엔소, 원격상관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많이 접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정의와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이 참고 읽을 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 새로 나눠줬던 요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의 자료 해석이라고 써 있는데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료 해석이 중요해요. 가나라고만 써 있고선 어느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다 수능을 볼 세대죠.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자료, 알고 있는 자료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거의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처음 보는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험생들이 봤던 자료가 나오면 그거가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그러면 진짜 파고들어서 모든 자료를 다 섭렵해야지라는 마인드로 가면 여러분들이 평생 지구과학만 공부하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거보다는 자료 해석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진 상태로 자료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총 6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텐데 지금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내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적극적으로 한번 앞에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지만 앞에 내가 있다, 선생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대답도 좀 하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표층수원 분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보면요. 그냥 가나다라고 나와 있고 어느 시기가 엘니뇨, 라니냐, 평년 시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색깔 분포 보면 알 수 있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여기 부분은 따뜻한 온난한 지역이 여기 부분, 나는 요렇게, 가의 경우에는 요 가운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딱 이때가 엘니뇨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엘니뇨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의 경우가 높아지는 시기죠. 평소보다. 당연히 요 그림을 봤을 때 붉은색의 경우가 영역이 나에 많기 때문에 나가 엘니뇨 시기가 되는 겁니다. 라니냐 시기는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라니냐가 요 다시기구나. 요 그 가운데 있는 가가 평년이라는 것. 평상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색깔의 경우를 표시하는 거는 조금 흑백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등온선 분포로 많이 나타납니다. 요 등온선 분포 괜히 숫자 써있고 하니까 어려운데 아닙니다. 우리 엘니뇨, 라니냐가 구분할 때는 동태평양 부근을 보면 되거든요. 요 동태평양 부근을 보면요. 여기 가의 경우에는 24, 25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28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다는 지금 22, 23입니다. 가장 평균 기온이 높은, 온도가 높은,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은 것이 나이죠. 나가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라니냐가 가장 낮은 시기니까 다가 라니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가 평상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빠르면 멈춰가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표층 수온의 이번에는 편차입니다. 편차로도 자주 물어봐요. 편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관측한 거에서 평균적인 값을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관측한 값이 높아요. 평균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플러스 양의 값으로 나오겠죠. 이 관측한 값이 낮아요. 평상시보다 그때 당시에 표층 수온이 낮으면 음의 값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거를 보면요. 동태평양만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태평양 부근에 여기는 음의 값들이 나타납니다. 평상시보다 기온의 경우가 낮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플러스 5까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기온이 높은 거예요. 요거의 경우가 엘니뇨가 되겠고요. 요거의 경우가 라니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표층 해류의 속도 편차로 넘어갈게요. 표층 해류의 속도에 대해서 그걸 편차를 낸 건데 일단은 표층 해류의 속도가 엘니뇨 시기에는 어떻겠어요? 무역풍의 경우가 약화되니 표층 해류의 속도도 낮겠죠. 속도가 천천히 갈 겁니다. 반면에 라니냐는 표층 해류의 속도가 빠를 겁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엘니뇨 시기에는 관측한 값의 경우가 평년값을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 관측값은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관측값의 경우가 이 평년값보다 요 정도로 작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해류의 속도를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라니냐 시기에는요, 관측한 값이 평년값보다 이런 식으로 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야 하니 라니냐 시기를 먼저 편차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화살표로 그려보면 관측한 값에서 요
평년값 요 정도의 길이를 빼면 요 정도 방향으로 해류의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엘니뇨 시기에는요, 관측한 값에서 평년값을 빼려고 했더니 평년값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요렇게 혹시 5반 중에서는 기하를 배운 학생이 없지만 요렇게 방향을 나타낸 값은요,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붙게 되면 방향이 정반대로 변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서로 화살표를 합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만큼의 경우가 요런 식으로 해류가 이동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해류가 진짜 요렇게 서해에서 동으로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요, 편차값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여기다 적용해서 보면요, 지금 평상시보다 더 해류의 속도가 빠르니 요런 식으로 편차가 나타나는 가시기가 라니냐인 거고요. 라니냐,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해류의 방향과 반대로 편차가 나타나는 시기는 평상시가 보다 이 관측값이 작다는 의미니까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요 패충 해류의 속도, 요 해석은 자료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해수면의 높이 편차입니다. 높이 편차는 말 그대로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요런 식으로 해수면이 높이가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위에 있는 게 해수면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수온약층입니다. 요게 평상시라면 엘니뇨 시기에는요,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좀 덜 이동을 하니 요렇게, 그리고 덜 이동을 하니 여기가 이 수온약층이 아래로 내려와서 요렇게, 그림의 경우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요게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요, 해수면의 경우 높이가 서태평양의 경우 낮아져요. 그러니까 관측한 값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음의 값을 띠겠고요. 여기의 경우 평상시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커서 플러스 값을 띠겠죠. 그러면 여기 이 서쪽의 경우가 마이너스가 띄고 이 동쪽의 경우에 플러스를 띄는 나의 경우가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가는 그림 그리지 않고 한번 요것만 보고선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 서태평양의 부근은 관측값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동태평양의 경우에는 더 관측값이 작아요. 그러면 여기의 경우가 높이까지도 올라갔다는 거고, 요거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니 경사면의 경우가 이 차이가 커졌다는 의미고, 그러면 그때가 라니냐였잖아요. 요렇게 계산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 따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자료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엽록소 분포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엽록소, 즉 광합성하는 박테리아가 엽록소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우리 전에 배웠었던 용승에 대한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용승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영양염류가 어떻게 됐었죠? 영양염류의 양이 풍부해졌습니다. 용존산소량의 양은요, 마찬가지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용존산소량과 특히 영양염류의 양의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박테리아의 양의 경우에는 증가하게 되고, 식물성 박테리아의 양, 그러니까 엽록소의 양도 농도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식물성 박테리아의 양의 경우가 증가하게 되니 얘네들을 먹고, 박테리아를 먹고 자라나는 그러한 물고기들, 어장의 경우가 좋아진다,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용승의 경우가 활발한 지역에서 엽록소의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가의 A지역과 같은 지역입니다. 나의 A지역을 보면요, 어느 지역이 더 농도가 짙죠? 가의 지역이 더 높게 나왔죠. 여기 부근에서 농도가 높으려면 용승의 경우가 활발해야 되고, 용승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때는 라니냐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덜 비교적 나타나는 때가 엘니뇨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님이 계속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용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 들은 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